아니 정몽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정몽규 회장 당신 돈이야? 지금 홍명보 준 거 20억 그게 적정한 임금이야? 알아서 데려왔어. 근데 알아서는 근무 일자 그게 며칠이나 한 거야? 홍명보 감독은 20억을 받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며칠 근무했는데. 협회 해명이 나왔고 뭐 기사가 내려갔고 이 문제는 이제 일단락이 됐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일단락이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2달 앞으로 다가온 월드컵을 잘 치를 수 있겠느냐 그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이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가장 또 중요한 게 협회가 지금 예산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라는 이 엄청난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돈을 이거밖에 못 벌었느냐라고 하셨는데 지금 대표팀 경기 시청률 급락 이제 뭐 당연히 홈경기 빈좌석이 많고 흥행이 안 되고 그럼 가치가 떨어지고 브랜드 가치도 떨어지고 당연히 지금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경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드니까. 전혀 안 들어. 지금 그게 사실은 축구협회뿐이 아니라 우리 한준 기자한테도 치명적으로 지금 수익이 그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망했죠 그냥. 망했지. 망했습니다. 손흥민이가 토트넘에서 뛸 때는 그래도 지금 유튜버. 그러면 유튜버가 망하면 축구가 옛날에 텔레비전을 보던 그 창구가 아니라 이제는 모바일로 제일 많이 보는 우리가 대학에서 그 다 연구 논문 우리가 다 썼던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보는 게 많죠. 그리고 이제 지금 시청률 텔레비전 시청률이 떨어지는데 이렇게 최악으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운동장에도 한일전에도 뭐 운동장이 텅텅 비고 그리고 월드컵 티켓을 따놓고도 평가전 할 때도 관중이 텅텅 비는 이제 이런 현실이 됐는데 그 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지금 축구에 대한 이미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량품을 만드는 공장, 대한축구협회 공장장은 정몽규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쓴소리를 하고 있고 우리 한준 기자와 이런 얘기를 준비를 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축구협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축구에 대한 현상에 대해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니까 그것을 전문가적 시각에서 순서를 해서 일깨워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말 중요한 것은 제 생각은 항상 그래요. 결국 중요한 건 저도 이 축구 산업의 종사자로서 축구 산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 그렇죠. 누구 망해라, 누가 싫다, 그럼. 증오의 컨텐츠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태에서도 중요한 건 홍명보라는 한 명에 대해 모든 포커스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태를 만든 과정과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하고 해결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정말 제대로 뿌리까지 뽑아서 이 상황을 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제가 뭐 최근에 YTN 라디오 방송에 가서도 말했지만 이 정도까지 말을 했어요. 월드컵이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솔직히 지금이라도 감독 경질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왜냐하면 경질을 안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어떤 게 만들어왔던 거를 좀 연속성을 갖고 준비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는 경기를 하면 안 돼요. 새로 오는 감독이나 새로운 시스템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백지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해온 거를 가지고 더 뭐 해봤자 이게 뭐가 솔직히 잘 될 것 같냐. 최대치가 아로소 코치 인터뷰에도 나옵니다. 제가 요거를 빠르게 설명드리면요. 주앙 아로소 코치가 자기의 커리어에 대해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인터뷰의 본래 그 내용은 굉장히 긴 내용인데 한국 대표팀 얘기는 밑에 조금 사실 있는 거고 그렇죠. 이 사람이 어떻게 본래 축구 선수 출신도 아니고 실제로 처음에 대학을 갔는데 회계학을 가서 맞아. 회계사가 되려고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이 사람이 축구 코치가 됐느냐라는 얘기를 다루는 말씀드리지만 이 기사 자체만 두고 보면 좋은 기사예요. 좋은 기사예요. 그리고 주앙 아로소도 이거 보면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무리뉴 같은 사람이에요. 뭐 무리뉴는 좀 더 축구 쪽에 뭐 아버지가 축구 선수였고 하지만 이분은 무리뉴가 더 일반인적인 비선수 출신인데요. 문제는 그래 이 사람 그래 좀 기대도 될 수 있고 좀 우리가 제한된 예산에서 데려올 만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저는 이 정도 생각으로 우리가 대표팀 코치를 뽑아서는 안 된다. 이분이 한 인터뷰 중에 저는 뭐 본인의 이런 많은 그 고민과 노력보다도 이게 전 중요해요. 몇 년 뒤에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결코 최선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제가 성장했다는 뜻일 테니까. 한국 대표팀을 네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거냐고 지금. 나는 지금도 네가 하는 일이 지금도 최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물론 본인은 노력을 해서 뭐 전술을 짜겠지. 성에 차지가 않아. 근데 내 개인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우리 축구 팬들이 대표팀 경기 딱 보면 와, 이렇게 핵노잼에 답답하고 경기력도 안 살아나고 선수들 장점도 안 살아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커리어가 어떻고 뭐 어떤 사람이고 프로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축구라는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논리 정연해요. 예. 그리고 지식과 정보가 많아요.
근데 지식과 정보, 글과 말은 축구 그 그라운드에서 코칭과 그리고 팀에 대한 시스템이나 조직을 그것을 구축하는데 그것이 말과 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선수의 능력을 파악을 하고 저는 그 아로스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홍명보 감독과 친하다 아니다 긴장 관계에 있다 협업이 안 된다 뭐 이런 걸 떠나서 결국은 홍명보 감독도 그렇고 아로스도 프로페셔널리즘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과를 거둬야죠. 사실은 몸값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팀 성적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두 차례 했었던 평가전 경기 내용에서 그 전략과 전술 운영에서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네. 아로소 감독이 회계학을 했고 또 저희가 체육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세계적인 감독 밑에서 또 포르투갈에서 이제 또 그 스텝으로 이제 지도자로 코치로서 참여했던 뭐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표팀의 그 포메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수비 특히 수비 시스템에 대해서 3백과 5백을 이 인터뷰 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는데 뭐가 안정적이에요? 월드컵 최종 예선 때 우리가 얼마나 홍경기 때 그 무승부를 하고 전술이 없다고 축구 전문가나 팬들이나 언론들이 비판을 했었습니까? 그런데 자화자찬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초기에는 사실 첫 1년 저도 지켜봤습니다. 왜냐면은 팀을 만들어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문제의식을 가진 게 바로 지난해 3월에 있었던 국내에서의 두 차례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에서 비겼다라는 거죠. 홈 두 경기를 비겼어요. 물론 우리가 무패로 통과를 했지만 그 경기력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포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름부터 이제 5백, 뭐 3백을 시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딱 하나 좋았던 게 9월에 미국에 가서 치렀던 미국과 멕시코와의 경기였는데 그 뒤부터는 아직 지속적으로 그 3백 전술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만났던 그 평가전 상대들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나라의 전력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이에요. 미국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전력이고 멕시코도 역대 최악의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전 또 이 3월의 평가전 얘기도 드리고 싶은 게 코트디부아르는 우리가 드록바 시절에는 정말 좋았던 팀이지만 그렇죠. 솔직히 지금 코트디부아르는 조별리그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팀입니다. 거기다 또 1.5분이. 예. 네. 게다가 오스트리아는 물론 정예 멤버가 나왔고 오스트리아에서 우리가 가서 경기를 했지만 애초에 오스트리아는 유럽에서 강팀이 아니에요. 뭐 중상위권 정도죠. 우리가 솔직히 우리 최상급 선수들과 오스트리아 최상급 선수들 비교하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더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보세요. 제가 축구를 건축으로 가끔 비유를 해요. 예. 건축사가 그림을 그리죠. 그러면 클라이언트인 건축주를 만나죠. 어떤 집을 짓겠습니까? 저는 콘크리트로 짓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한옥을 사랑합니다. 그럼 저는 목조주택을 한대요. 그러면 그 건축사는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고 거기에 대한 건축 비용을 산정을 해서 집을 짓잖아요. 자, 한국 축구 지금 선수들은 자재로 볼 수 있죠. 건축 자재. 그럼 한국의 지금 선수들의 그 구성을 놓고 보면 공격수들이 세계적인 선수가 더 많아요. 그죠? 명문팀에서 손흥민 있고 이강인 선수를 포함을 해서 지금 또 젊은 선수들이 지금 유럽에 진출한 선수들이 많잖아요. 수비적인 김민재 선수가 있지만 한국 대표팀을 그 분석을 하면 수비보다는 공격이 강해요. 그러면 우리가 48개로 늘어난 이 조별 예선을 할 때 전략적 시각에서 접근하면 한국 축구는 공격의 비중을 두는 그 전략적인 툴을 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한국은 3백이냐 4백이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한 번도 공격에 대한 플레이에 대한 시스템이나 그 다음에 택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홍명보 감독은 누구한테 보고를 받죠? 아나운서한테 받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아나운서가 주구장창 지금 여기서는 자기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이런 과정을 통해 공부를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사 쓸 때도 저 일본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야마가 어떠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논문을 할 때도 논문에 어떻게 보면 이론적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진 않아요. 나중에 결과는. 나중에 뭐예요? 연구물에 대한 결과에 대한 것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느냐. 연구자가 어떤 연구에 그 지금 연구 목적을 갖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는 저는 첫째는 홍명보 감독이 5백으로 전환하고 3백에서 이제 2명이 윙백이 내려와서 하는 거죠. 그 했을 때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멕시코 경기에서 앞서다가 동점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두 차례 경기도
브라질한테도 5골 먹을 때도 전부 다 네. 숫자가 많은데도 실점할 때 보니까 숫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맨 마킹이 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친구는 알아서는 수비가 보강이 됐고 좋아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자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손흥민과 그리고 이강인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비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는 수비 쪽에 계속 백코트 하는데 풀스피드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운동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와서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이 얘기를 해요. 자, 손흥민 선수가 경험과 그 선수가 갖고 있는 그 골 득점력을 생각한다면 수비의 가담을 줄여주는 미드필드와 수비 라인에 대한 전술을 개발을 하고 손흥민을 에너지를 아꼈다가 골을 터뜨릴 수 있도록 하는 이강인과 손흥민에 대한 이강인도 지금 최근 들어서 경기력이 돋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경기의 속도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이것을 패스를 하는데 그걸 거쳐가는 그 걸음막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공격력은 지금 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평가전 때 지금 우리보다 순위가 떨어지는 팀한테 2패를 했고 그리고 5골을 먹었던 거거든요. 한 골도 넣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의 본질에 대한 것을 지금 갑자기 3백에 다들 현혹돼가지고 거기 지금 쏠려가는 거거든요. 자, 한국 축구는 지금 수비의 숫자를 두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얘기를 할게요. 횡패스, 백패스, 다시 횡패스, 백패스, 골키퍼에게 줬다 다시 쇼패스, 횡패스, 백패스. 왜 못 가죠? 수비에 많은 선수들인데 넘어가지는 못해요. 자, 세계 축구의 트렌드에 가장 모형이 두 팀이 있었어요. 지금 일본이 3백을 우리처럼 쓰는데 숫자를 셋을 두는데 공격할 때 공수 전환의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어요? 과거의 일본 대표팀의 그 경기는 J리그도 그랬고 티키타카라고 해서 경기당 600개, 700개 넘는 그런 패스 횟수가 기록이 생성되는 그 축구를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패스 횟수가 절반, 극단적으로는 절반 정도가 바뀌었죠. 떨어졌죠. 그런데 골의 슈팅 숫자는 많아지고 세계적인 어느 팀을 만나도 자기네들이 경기에서 약간 밀리는 듯 하지만 골을 터뜨리고 있거든요. 자, 이번에 했던 오스트리아, 거기가 사실은 전술적으로 가장 영국에 대해 축구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 팀의 오스트리아 감독은 제가 만약에 축구협회 회장이 됐었으면 그 감독을 저는 스카우트 했었을 거예요. 그 축구가 뭐냐면 직진성으로 빠르게 상대 골문까지 가고 대갱 프레싱도 그 양반이 그 그쵸. 기초를 했던 거예요. 랄프 랑닉 감독이 그렇죠. 랑닉이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랑닉 감독이 하고 있는 축구에 대한 택틱에 대한 방향이 이게 철학이거든요. 자, 오스트리아 경기는 뭐냐면 볼을 공격을 하다 끊기면 바로 그 지점에서 하이 프레싱을 하는 그것을 갖고 그리고 수비 쪽에서 미드필더 끊으면 10초 안에 슈팅을 한다는 게 그 축구의 철학이에요. 지금 한국 축구는 지금 3백을 하는데 3백이 일본처럼 진화된 현대 축구의 세계는 공수 전환에 대한 속도에서 싸움에서 이기고자 하는 축구가 아니라 80년대 했던 3백 시스템이에요. 백패스에다 옆으로 하고 상대방은 다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강인한테 가면 둘러싸요. 패스가 정확하게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그 어시스트 능력이 있는데 그 선수를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해. 손흥민 선수는 수비 쪽에 가 있다가 패스가 횡패스 백패스 하니까 고립됐는데 그러다가 뻥 차면 가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 지단이 가도 안 되지. 마라도나가 해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저도 얘기를 드리면 아로흐 코치가 자신이 지금 구축한 이 전술의 배경을 직접 상세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과 더불어 제가 좀 아로흐 코치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아로흐 코치는 뭐 회계하고 공부한 이후에는 스포츠 과학과 스포츠 전술 공부를 해서 특히 그치, 스포츠 사이언스 얘기하더라고. 포르투 대학이 포르투갈에서 뭐 무리뉴를 배출하기도 했고 현재 그 전술 주기, 전술 주기화를 개발한 엄청난 대학인데 거기 출신이에요. 거기가 네. 그 얘기는 이분도 이제 굉장히 전술적으로 조예가 깊다. 공부를 많이 했고, 이론과 무슨 운동 생리학도 하고, 거의 뭐 그냥 축구 코치가 얘기한 공부는 다 하신 분이야. 다만 이분이 어떻게 그럼 이 자리까지 오게 됐냐를 좀 간략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이분이 그 경력을 통해서 보아비스타라는 포르투갈의 또 명문팀의 유소년 감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팀들을 거쳐서, 유소년 감독까지는 됐어. 근데 보통 그 정도지, 선수 커리어가 부족한 분들은 명문팀에 못 가요. 근데 그가 연구를 하던 와중에 알게 된 분의 인연을 통해서 하필 스포르팅 리스본이라는 정말 명문팀의 감독이 갑자기 경질이 됐을 때 그 일환으로 싹 거기에 피지컬 코치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일각에서는 저 사람 보니까 피지컬 코치였는데 왜 피지컬 코치를 프로코치로 데려왔냐 하는데 이분은 그때 피지컬 코치를 잠깐 한 거예요. 왜냐면 원래 스포르팅 리스본 같은 레벨의 팀에서 코치를 할 정도가 아니니까 일단 피지컬 코치로 들어갔다가 근데 이 사람이 원래 피지컬 코치가 아니라 전술 같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니까
페르난도 산토스라는 포르투갈 명장이 딱 팀을 맡아서 이 사람 보니까 뭐 예전에 무리뉴 감독이 통역사였는데 딱 코치로 발탁된 것처럼 롭슨이 한 것처럼 그 페르난도 산토스라는 그 감독도 좀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 친구 좀 영특하고 젊고 잘하네 해갖고 이 사람을 중용을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그분이 떠나고 벤투라는 감독이 선임이 됐는데 벤투는 마치 이제 어떻게 예를 들면 이제 홍명보 같은 존재죠. 포르투갈 대 대표팀 출신인데 투명 미드필더고 은퇴를 하고 내친정팀의 이제 젊은 나이에 감독이 됐을 때 원래 있던 코치니까 또 경험이 쌓였으니까 얘기 좀 나눠보니까 또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소통이 돼. 그래서 또 벤투랑도 스포츠 리스본에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페르난도 산토스도 포르투갈 대표팀 감독이 됐고 벤투도 포르투갈 감독이 됐어. 그러면 사실 이런 감독들은 내가 원래 같이 했던 친구들을 코칭 스태프로 부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명이 있지만 그중에 이제 쉬는 사람, 어디 일하는 사람 못 데려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사실은 원래로는 포르투갈 대표팀의 코치가 될 정도까지의 커리어가 아니었는데 요런 좀 인생의 행로 속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로에서 좋은 성적을 냈잖아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게 있어요. 페르난도 산토스도 포르투갈을 대표하는 명장이고 벤투도 사실 뭐 명장까지는 아니어도 선수로서 근래에 월드컵도 뛰었고 유로도 뛰었고 근데 자기 철학은 분명히 예, 자기 철학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보조자로서 이 아로수는 자기 역할을 한 거지 이 사람이 메인으로서 뭔가 성과를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고 보조자로서 기능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모든 전술을 총괄해서 짜서 성과를 내본 경험이 없으며 그 전술의 설명을 봐도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거냐? 구조적으로는 수비할 때 4-4-2라고 얘기를 해요. 왜 4-4-2냐면 저도 공감을 해요. 우리가 3백을 쓰지만 왼쪽 윙백은 약간 왼쪽 풀백처럼 쓰고 오른쪽 윙백은 약간 윙처럼 쓰는 실험을 많이 했었어요. 오른쪽으로 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비대칭으로. 가끔 우리가 후반에 교체할 때 뭐 엄지성을 윙백으로 넣거나 뭐 또 황희찬도 윙백으로 넣고 우리가 동아시안컵 할 때는 공격수를 윙백으로 넣게 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한쪽은 윙을 쓴다. 그래서 수비할 때는 약간 이렇게 비대칭으로 바꿔가면서 쓴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최종적으로 수비할 때는 5명을 놓는다. 그 이유는 우리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왜 상대 팀들이 공격 라인의 숫자를 굉장히 많이 넣는다. 뭐 3톱에다가 뭐 윙백, 뭐 풀백까지 공격으로 올라오고 하니까 상대 공격 숫자가 많으니까 수적 우위 이게 또 그 포르투갈이 전술적으로 중요시하는 거예요. 수적 우위가 중요하니까 저기 공격 숫자가 그러니까 상대가 공격할 때 쫙 올라오니까 우리 숫자가 많아야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까지 저도 공감을 해요. 상대 공격 저는 3백 쓰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지는 않습니다. 그건 3백은 3백은 되는데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했어요. 3백을 쓰면 2명만 센터백을 놓고 1명은 풀백을 안쪽으로 끌어당겨 쓰든지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 같은 선수를 이동시켜서 그 상황에만 3백을 둬야 된다. 네. 자, 이렇게 4백을 쓰면 1명이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한 로스가 생기잖아요. 이게 3백은 한 선수를 미드필더로 끌어올리든 공격에 놓든 이것을 노는 거예요. 저기에서 원톱과 투톱이 유행하면서 아약스의 세계적인 스트라이커들이 많이 나오고 투톱이 들어오니까 4명을 들어오기보다는 이 3명이 있는 게 좋겠다. 근데 이 2명의 스트라이커 중에서 한 놈은 굉장히 키가 크거나 톨맨이죠. 그래서 빨라. 그러면 3백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되고 처지게 하는. 왜? 한 선수가 빠르니까 침투하면 커버를 해야 되니까. 3백도 플랫하게 쓰느냐 이렇게 깊이 있게 쓰느냐 이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 3백을 쓸 때는 전체적으로 11명의 숫자를 갖고 게임을 하는데 미드필드든 공격이든 숫자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상대의 쓰는 형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월드컵 예선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한국 대표팀이 경기의 상대 팀에 따라서 거기서 자 한국이 지금 상대할 때 대량 실점했던 원인이 브라질이 이렇게 했죠. 3백을 쓰니까 감독이 한국 그래? 알았어. 이렇게 벌려놨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지금 윙백이 이렇게 나갔어.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다 때려 놓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진 거거든요. 3백을 하면 여기가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벌써 상대팀 감독은 중앙에 수비가 3명이 있고 김민재가 세계적인 수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가니까 최대한 벌려놓는 거예요. 그 포메이션으로 지금 유럽 이번 2차전에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백을 이야기할 때는 3백에 대한 것이 좋다 옳다는 얘기가 맞지 않고 사실 기본적으로 상대 공격수가 어떻게 숫자가 어떻게 가운데 쓰느냐 벌리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렇게 벌려 쓰죠. 그럼 당연히 4백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야 측면 쪽에서 윙어에 대한 마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쓰리백이 뭐 예를 들어 심각한 문제를 보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상대 팀의 포메이션이 어떻게 되고 그 상대 팀의 선수가 어떤 특성과 신체적인 조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수비에 대한 시스템은 유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코트디부아르랑 경기 때 그렇게 우리가 전반전에 2골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걔들은 그 틀을 유지해. 경기가 잘 되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그냥 개 몰리듯이 몰렸어요. 표현자 좀 죄송합니다. 개 몰리듯이 몰렸는데 그렇다고 후반전에 수비에 대한 그 숫자도 변화가 있어야 되고 전술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 전술 코치 자기 입으로 자기는 필드 코치라고 얘기를 했다면 홍명보 감독한테 보고했는지 여부도 중요하고 그 변화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홍명보 감독도 전술상이나 전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지단 얘기를 했지만 스타프레 출신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축구에 대한 그 지략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니까 지금 축구협회에서도 뭐 제가 아까 이 카르텔에서 뽑혔다 그런 추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알아서는 자기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 자랑을 신나게 했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땐 과연 이 코치가 능력 있는 코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이에요. 한 기자하고 똑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얘기를 좀 드리면 요 전술 얘기를 제가 좀 첨언을 하자면 3백을 쓰되 3백에서의 운영, 배치 우리가 3백을 쓸 때 수비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말씀하신 손흥민, 이강인 이런 선수들에게 전술적인 지원, 숫자적인 지원, 특히 미드필드의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미 작년부터 드러났는데 그거를 교정하지 않고 있다면 물론 이것을 맡고 있는 뭐 사람들이 지금까지 홍명보 감독 전술을 비판했지만 이제 이 인터뷰를 보신 이후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주앙 아로소 코치가 그랬구나. 근데 그게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아니지. 아로소 코치가 문제를 또 수정해야 되고 홍명보 감독도 얘기를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또 이 인터뷰에서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보면 볼수록 화가 나요. 왜냐하면 그래 주앙 아로소 너가 정말 축구 선수 출신 아닌데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건 알겠지만 이분이 스포르팅 리스본의 코치가 될 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준비가 됐냐라는 물음을 했을 때 준비가 됐다고 말했는데 사실대로 말하면 저는 완전히 준비되어 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인 면도 그렇고 많은 면에 있어서 물론 나를 지나치게 낮춰서는 안 되니까 나한테 제안이 왔을 때 나한테 제안한 사람도 내 안에 뭔가를 봤으니까 이 사람한테 뭐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시켜줬겠지 싶지만 난 아직 경험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맞아요. 누구나 처음부터 경험이 있는 건 아니니까. 중요한 부분이 예. 대한민국 축구의 지금 슬럼프는 축구를 모르는 행정 책임자들의 책임이 커요. 그렇죠. 일본 축구협회 회장, 제가 케이스 때마다 얘기하지만 일본 월드컵 대표 선수 출신이고 또 J리그의 CEO는 또 J리그에 상당히 많은 경기에 출전했던 선수거든요. 지금 이러한 구도로 그림을 그렸다면 제가 만약에 축구협회 행정을 맡고 있었다면 이런 구상은 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홍명보 감독을 국내 감독을 선임을 했을 때는 적정한 연봉을 주고 거기서 세이브된 예산을 갖고 능력 있는 코치를 뽑도록 했겠죠. 그리고 코치를 뽑을 때 홍명보 감독도 참여를 시켜서 그것이 조합이 잘 되는지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축구 홍명보 감독에 대한 연봉에 대한 적정성은 제가 몇 차례 다른 매체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축구협회가 지금 영업 수지가 지금 굉장히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그 감독에게 20억을 준다는 그 자체. 그리고 또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했을 때 자신이 이제는 한국 축구를 위해서 마치 구원자처럼 뭐 봉사하겠다는 그런 멘트를 했는데 현실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니까 더 지금 열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로소 코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축구협회의 어떻게 보면 카르텔로 의심되는 그런 행정적 조치로 인해서 그것이 줄줄이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이게 좀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그 현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한 기자 이 방까지 온 이유가 이 문제를 제대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자꾸만 무슨 이게 얼굴이 뭐고 어쩌고 저쩌고 핫바지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 지금 한윤 기자와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거는 지금 대한민국 축구 행정이 이게 심각한 문제의 또 하나의 현상이라고 아마 이렇게 정리되지 않을까요? 얘기하신 대로 지금 중요한 건 홍명보 감독이 얼굴 마담이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대표팀 코칭 스태프가 이렇게 따로 놀고 있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 여기서 저는 또 저희가 이 인터뷰를 기반으로 얘기를 준비했으니까 요 얘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아로스 코치는 다 맞는 말만 합니다. 이론적으로 정확히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공부를 해가지고 감독의 역량은
훈련을 이해하고 경기를 이해하는 것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선수들이 요즘 선수들은 자기 경험을 통해서 경기를 또 굉장히 많이 이해하고 선수들이 지금 지식이 높다. 그래서 선수들도 감독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매우 높다. 그래서 감독이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것, 전술 전략적인 것을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 감독이 능력이 없으면 선수 통제가 안 된다. 아니, 이거예요. 중요한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있어. 정답을- 알고 있어.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뭐 기강을 잡기 위해 왔다.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홍모 감독도 비판하는 거 아니야? 기강을 잡기 위해 왔는데 축구 지식이 없으면 기강을 안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명보 카리스마가 있죠. 있고 뭐 선수 감주정일 때 대단했지. 그리고 뭐 울산에서 성과를 냈어요. 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왜 어떻게 봐냐? 무리뉴 감독도 잘 나갈 때는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카리스마가 박살이 나고 막 그 게임 결과를 못 내니까 추락했잖아요. 그래서 무리뉴라는 이유만으로 다 존중을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홍명보 감독도 지금 우리 대표팀 선수들이 처음에 막 부임했을 때 당연히 존중하고 물론 지금도 뭐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마음속 깊이 따랐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경기를 내가 해봤는데 경기가 겁나 밀려 게임이 안 돼 막 겁나 힘들고 막 안 돼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면 존중 기강이 잡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로소 코치가 마지막에 이 말을 합니다. 뭐예요? 감독이 뭐가 제일 중요하냐? 먼저 인간관계에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무너지면 나머지 모든 것도 무너집니다. 최고의 감독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신뢰를 잃은 대표팀이라는 거예요. 자. 신뢰를 아무도 안 해. 누가 신뢰를 하냐고 지금. 그 말은 예. 그래서 지금 예. 자, 우리가 네. 원정 월드컵 최고 성적이 지금까지 16강이었고 이번 그 이후 계속해서 목표는 원정 8강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는 그래도 48개국 체제니까 32강부터 토너먼트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32강 진출이 아니고 최소 16강이고 그렇죠. 나아가 8강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주앙 아로소 코치는 월드컵을 3달 앞에 시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거는 그냥 통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당연히 물론 조별리그 통과하고 생각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우리 솔직히 실력은 조별리그 통과를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거 기본이 아니라 조별리그 통과도 왜 장담할 수가 없다. 그 이후 한 라운드라도 더 올라갈 수 있다면 그건 아주 긍정적인 결과라는 얘기는 우리 실력은 32강 진출을 노릴 정도고 네. 잘하면 16강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8강을 목표로 출범을 시킨 팀인데 네. 이 팀의 전술을 총책임자이자 이 팀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아로스 코치가 본 우리 한국 대표팀의 현 주소는 32강이다. 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잘못했다는 이미 실책인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꿔야 된다. 그 마인드로 월드컵 준비하면은 목표가 생각해보세요. 목표가 4강이어야 8강도 가고 16강도 가지. 목표가 지금 32강이면은 16강, 8강을 가겠냐는 거죠. 그렇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한 기자가 이렇게 열받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가끔 우리 한 기자 방송 보면 이렇게까지. 뭐, 그 기사 읽는 톤이나 뭐, 아나운서 못지않은 그 오디오를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지금 톤하고 지금 화가 나서 하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한국 축구 대표팀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한국 축구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한 기자와 제가 분석한 내용은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아로스 코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신문서는 다른 시각에서, 다른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대한민국 축구의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했던 겁니다. 자, 오늘 한 기자가 끝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감독의 조건 중에서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하면 축구에서도 실패를 한다는 그런 맥락의 얘기를 했죠. 자, 제가 축구 전문가로 그리고 또 축구 선수로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살면서 저라고 지금 안테나들이 없겠습니까? 대한민국 축구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갈등적 요소가 심각합니다. 아까 우리 한 기자가 열변을 통할 때 인간관계 얘기에서 지금 홍명보 감독한테 하는 얘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국 대표팀 감독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아로소 코치에 대해서 선수들은 신뢰하고 있는가. 자,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할 때 로마 전차형과 또 그 디젤 기관차형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기관차형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감독이 끌고 가면 뒤에 객차들은 딸려갈 수밖에 없겠죠. 로마 전차형은 물론 마차에는 기수가 있습니다만 그 마차를 끄는 것은 말들이 끄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갖고 스포츠 리더십에서 감독의 유형을 분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리 지금 대한민국 감독의 지금 문제는 지금 2달여 뒤에 이제 벌어지는 월드컵 성적에 직간접적으로 이것이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저를 만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믿고 그리고 문제가 많아 보이고 무능력한 것처럼 보이는데 바꿔도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가 멕시코에게 하석주 선수가 첫 골을 넣고 역전패당했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네덜란드한테 우리가 0대5로 대패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현명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정 감독이 좀 더 사퇴하지 않았으면 마지막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벨리에는 우리를 이겨야 16강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대표팀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무승부를 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한국 축구는 이제는 죽었다. 감독도 도중에 경질이 됐고 그랬는데 그때 이동국과 그 어린 선수들 고정수 이 선수들의 꿈을 갖고 우리는 프로축구가 또 대박이 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늘 이런 얘기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것이다. 저는 축구 전문가이고 저도 인생을 살면서 젊었을 땐 그렇지 않지만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것을 조금 이렇게 예견하는 그런 눈이 좀 트이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지금 그 앞에 지금 한 2달 후에는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기업의 장으로서 프로구단의 사장이었으니까 제가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면 저는 성적을 떠나서 축구 산업을 복원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팬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도덕하고 불공정하고 그리고 원칙이 없고 비상식적인 행정을 해왔던 부분에 가장 상징적인 조치에 대해서 저는 쇄신을 하는 그런 결정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쇄신에 대한 행정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내용을 갖고 제가 한 기자한테 전화를 했던 것은 이 좋은 내용을 갖고 지금 일반적인 축구인들이나 기자들의 시각이 아니라 제가 축구 전문가라서 또 대학에서 축구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자라서 한 기자하고 가서 좋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갖고 오늘 집에서 먼데 이렇게 달려왔던 겁니다. 여러분들 축구 사랑해 주시고 축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준 기자에 대해서도 좀 사랑을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가장 또 궁금해하시고 또 걱정하시는 게 2달 뒤에 있을 월드컵이기 때문에 이 월드컵을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지 그나마 좀 기대를 갖고 준비할 수 있느냐 현실적인 두 가지 방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가나 대표팀도 월드컵이 2달 남았지만 감독을 경질을 했어요. 경질을 하고 지금 뭐 르나르 감독 얘기도 나오고 벤투 얘기도 나오고 뭐 레브 얘기도 나오고 많은 감독들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국민들과 팬들이 대표팀에 기대가 없고 불신심하고 응원하고 싶지 않은 마음 속에서도 월드컵을 그래도 보긴 볼 거예요. 그렇죠. 축구 팬들은 볼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단지 그냥 이 팀을 뭐 선임 과정에 그 불신 때문에 이렇게 기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 정도까지 안 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원래는 더 그래도 그런 문제 속에서도 관중이 매진이 되기도 했었고 잘 버텼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경기력이 너무 안 따라주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경기력을 쇄신해야 된다는 명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감독 교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 물리적인 시간상으로 계약상으로 파악적인 리스크를 생각했을 때 솔직히 감독 교체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칭 스태프와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시간은 정말 다 버린 폐기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촘촘하지 않은 일정이라고 했는데 당장 오늘부터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한국인, 포르투갈인 코칭 스태프 다 합숙해. 나 모여 매일 이래. 오늘부터 월드컵 열린 첫 경기 때까지 하루도 뭐 휴일은 뭐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주 5일로 매일같이 치열하게 일을 해서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전술부터 선수 선발부터 저는 솔직히 엔트리 80% 완료됐고 전술 완성됐다라고 그 감독의 인터뷰에 나왔는데 엔트리도 저는 정말 확실한 주전인 선수 빼고는 원점에서 다시 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술도 지금 이 드러난 전술 문제를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은 전술을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있을 5월 말에 있을 평가전 때 거기서 실험해보고 본선에도 최정의 멤버와 최고의 전술을 쓰기 위해 지금부터 오늘부터 매일 그에게 과르디올라 감독이 아침 6시에 출근하고 밤 11시에 퇴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 세계 최고의 팀에 좋은 선수 많은 감독도 그럼 이 스텝들도 오늘부터라도 클럽팀처럼 매일매일 딴샷 해설할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해설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 지금. 아니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만약에 축구 대표팀에
그 벤치를 바꾼다면 어떤 사람을 쓰면 좋겠어요? 지금 처한 환경에서. 저는 지금 누군가를 새로 선택해야 된다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검증된 사람을 해야 된다. 왜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성남 사장 시절을 얘기를 하죠. 일화구단이 대한민국 프로축구단에서 돈을 제일 많이 썼죠. 종교 구단이었었고 시민구단으로 가면서 그 예산이 7분의 1, 8분의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 가서 얼마나 그 좀 연봉 문제를 포함해서 복잡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감독도 박정현 감독 있다가 또 바뀌고 폭행 사건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사장으로 고뇌하면서 결정했던 것이 후임 감독의 첫 번째 조건은 선수 파악하는데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FA컵에서 우승을 하고 그리고 아첸 그 티켓을 딱 확보를 하고 일부 리그에 또 시민구단에서 최고 성적을 좋게 내고 제가 사장 임기를 마치고 학교로 이제 돌아간 일이 있었거든요. 제 기준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자로서 무슨 얘기냐면 거스포엣이 한국 프로축구를 경험했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 선수 세세하게 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그 감독을 했던 그런 경험이면 대표팀으로 선발한 것 이상의 그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그 위약금을 물어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있죠. 그런데 그것이 큰 것인지 그렇다면 축구라는 시장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큰 것인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것은 고단한 그 오너 그러니까 그 체어맨이 이제 결심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건 개인 기업도 아니고 사실은 그 수익에 대한 것이 정문 계정에 돈 낸 거 아시잖아요. 예. 몇 천만 원 낸 것이 12년 동안 낸 것이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크로징 멘트를 했다면 또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요. 크린스만에게 위약금 물어준 거 코칭 스텝까지 해서 뭐 언론에 나오는 것이 약 100억 뭐 이렇게 추정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홍명보 감독에 대한 그 선임과 그다음에 지금 포르투갈의 코칭 스텝 만약에 경질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손익은 그것은 정몽규 회장이 잘못한 거 아닙니까? 네. 그 홍명보 감독의 적정한 임금으로 판단하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다 그 명쾌하게 대답도 안 할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법률적 용어로 배임에 관련된 그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카르텔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쇄신을 하면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 소비자들인 국민들과 팬들이 축구협회를 믿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지금 저도 축구인이기 때문에 이 축구 시장이 이렇게 어려워지면 결국은 우수 선수도 육성이 안 되고 이게 슬럼프가 말이죠. 다른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스포츠 세계는 선수 하나 키우는데 10년, 15년이 가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 문화의 가장 인기 있는 축인 축구 종목에서 계속해서 좌절을 겪는 이제 그런 것만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겁니다. 우리 한 기자가 얘기하니까 제가 끝내려고 했었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축구가 좀 더 현명하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준 기자에게도 힘을 실으십시오. 그것은 한준 기자에게 구독으로 격려를 해주시고 신문사의 코리아는 제가 뭐 광고를 줘도 뭐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다고 해도 제가 지금 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구독이 적정 숫자가 되면 정몽규 회장으로 인해서 축구인들이 죽어라 벌어서 만든 축구협회 예산 눈물 나는 얘기 할까요? 제가 저 운동할 때 그리고 과거에는 선수 등록비가 없었어요. 팀들 등록비가 없었어요. 그것이 지금 어린 선수들 초등학교부터 프로 선수까지 등록비를 내야 되고 그다음 팀들도 등록비를 내거든요. 그 돈이 그 정말 커올리게 그또 부모들이 돈을 내서 만든 것이 축구협회 예산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모인 것이 예산인데 회장이 잘못해서 크린스만 데려다가 무려 100억이라는 손실을 입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맨 처음에 그 기자한테 자기가 마치 보상할 것처럼 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제가 유튜브에 했던 가장 결정적인 동기가 있고요. 회장 선거 끝나고 나서 공약을 그 유권자들에게 그 선거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그것을 저희가 보내주기 위한 창구로 만들었다가 제가 선거 지고 나서 곰곰이 생각하니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라는 거거든요. 저에게도 힘을 좀 버텨주십시오. 버텨주는 것은 저에게 구독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적정한 인원이 되면 저는 대한민국 축구에 대해서 경제적 손실과 경기력의 추락에 대한 그 행정적 책임에 대한 것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국민들과 함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최근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마지막 후보로 이제 지금 만약에 감독을 교체한다면 이미 전북 현대를 이끌면서 한국 축구를 파악했고 많은 한국 선수를 파악한 데다 제가 봤을 때도 또 이미 한국 대표팀 감독님 면접도 보시면서 한국 대표팀에 대한 플랜까지 짜고 뭐 그런 것까지 준비했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경질했을 때 대안이 있다. 바로 거스퍼앳 감독이 또 지금 전북에서 물러나서 쉬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예, 사실 본인도 물론 뭐 개인적인 사유로 지금 쉬고 있다고 했어요. 손자를 좀 그렇죠. 가까이 보려고 본인 고향에 가서 하지만 월드컵까지 얼마 안 남았고 또 월드컵 대표팀을 맡긴다면 그분은 바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전북을 떠난 것도 사실은 다른 이유로 사실 뭐 그 심판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여러 뭐 코치의 그 뭐 인종차별 논란 문제 그게 사실 뭐 억울한 부분도 굉장히 있었죠. 그런 문제 때문에 떠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이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월드컵의 희망을 살릴 수 있는 두 가지 방안. 지금 감독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지금 홍명보 감독과 아로수 코치 체제가 환골탈태해서 지금부터 매일같이 치열하게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이 월드컵은 희망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좋은 주제, 좋은 기회가 되면 또 뭐 이게 또 너무 딥한 주제가 아니어도 앞으로도 또 신문선의 꼬리에요와 한준TV의 콜라보 방송, 합동 방송 앞으로 최대한 또 많이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한준TV와 신문선의 꼬리에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